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국 압박에 대한 본색을 드러내면서 한국을 아예 통째로 털어먹겠다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구금하고 막대한 투자금을 강요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한미군 분담금까지 걸고 넘어지며 그야말로 한국을 제대로 털어먹으려는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버리겠다며 한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전 세계를 뒤흔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 자리까지 위협받게 할 만큼 엄청난 위기를 안겨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으로부터 오히려 이익과 존경을 가져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해링턴으로 백악관 선임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태평양의 미사일 경보, 적대국의 사이버 침입,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오일 쇼크 등 저는 제 경력에서 수많은 위기를 목격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젠들의 괴멸적인 사건은 바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TV를 켰을 때 미국 공장 건설을 돕기 위해 현대에서 파견된 한국 엔지니어들은 갑자기 범죄자인 것처럼 족쇄를 차고 행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도망자도 사기꾼도 스파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그들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웨스트윙 내부에서는 보좌관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네요. 한 동료가 커피를 타며 중얼거렸습니다. CNN은 서류 작업일 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이건 그저 간단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서류 작업은 족쇄와 군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업은 저녁 뉴스를 위해 엔지니어들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눈을 내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이상한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 심야쇼에서 패널들은 공개적으로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한 누리꾼은 영상을 가리키며 가엾은 서울을 보세요. 한국은 자신들의 마이크로칩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에게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은 목줄로서 그들의 주제를 상기시켜줬어요. 스튜디오에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중요해요. 반면에 한국은 과장하고 과잉 반응하고 이제 그들은 처벌을 받고 있죠. 박수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은 한국인들의 굴욕 자체가 황금 시간대 코미디인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 재생되었어요. 그리고 곧 워싱턴 복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복도를 지나가던 재무부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이건 더 이상 비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계약에 관한 것도 아니죠. 일본의 로비스트들은 한국 기업이 약화되어 일본 기업이 미국 및 전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을 약화시키고 도쿄에 보상을 주라는 의미로 트럼프에게 로비를 한 것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칩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그대로 다시 자신들 쪽으로 가져오길 바라거든요. 모든 것은 거래의 결과였다는 말입니다. 일본 텔레비전의 오만한 표정과 도쿄의 정치적 대응 속도는 모든 것을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상황실에서 한 장군이 저를 향해 마이클, 이번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이 처벌받고 대신 일본이 보상받기를 바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 자금을 받고 그들에게 완벽한 대본을 건넸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쿄의회는 음모를 구경거리로 만드는데 지체하지 않았어요. 한 내각 장관은 당당하게 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부금을 요구하자 일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5,500억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관세 인하 및 한국에 대한 압박을 요청하면서
5,500억 달러라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를 트럼프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아무튼 박수가 회의장을 휩쓸었어요. 신문은 승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도쿄 복종, 서울 울다. 텔레비전 앵커들은 연극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은 그 무게에 신음했어요. 일본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음악과 과학 프로그램을 줄였고 일본 가정은 더 높은 세금을 지불했으며 일본 인프라는 무너졌습니다. 한 일본인 상점 주인은 기자에게 서랍은 텅 비어 있는 동안 워싱턴에 돈을 지불한다 라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순종을 애국심으로 분장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한 일본인 논평가는 일본의 충성심은 우리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돈이 없는 가난한 국가이기에 일본처럼 지불할 돈이 없을 뿐이죠. 라고 발표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러니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을 보았어요. 도쿄는 워싱턴에 대한 천문학적 헌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고 믿었지만 도쿄가 구입한 것은 의존과 수치심뿐이었죠. 한 젊은 일본인 어머니는 한 기자에게 우리는 워싱턴에 밥을 주지만 아이들은 교실을 잃는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은 카메라에 비친 미소를 지으며 굴욕이 명예인 것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트럼프는 이 혼란을 즐기는 것 같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동맹국은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 라는 트윗을 올리며 굴욕을 힘으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슬로건 뒤에는 더 어두운 계산이 느껴졌죠. 로비스트, 무역 매파, 외국 배우들이 줄을 서서 한국을 연극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우연이 아니라 소품이었어요. 도쿄의 웃음은 우연이 아니라 안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표 복종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절박함일 뿐이었죠. 물론 역시나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거센 압박을 가하더니 이내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한국의 이른바 동맹 수수료로 3,500억 달러를 요구하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에 수십 년간 냉전의 연극을 견뎌낸 베테랑 외교관들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애국적 구호로 장식된 몸값처럼 보였거든요. 일본은 트럼프의 로비를 하며 한국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일본마저도 뒤통수를 치며 한국도 일본처럼 돈을 바친다면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해주겠다는 무언의 제안을 해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일본이 조공을 배선하며 미국에 대한 복종을 과시하는 동안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고개를 저으며 굴욕을 거부하고 어떤 돈으로도 한국의 존엄성을 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주머니에 천문학적인 현금을 붓는 대신 조용히 관세를 받아들이고 백악관 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현금이 아닌 계약을 무기화했거든요. 처음에는 워싱턴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지불 요구를 거절했다고요? 그렇다면 관세를 더 많이 내게 하세요. 한 무역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고 다시 기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다른 패턴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기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방향을 틀었어요. 글로벌 헬스케어와 심해 탐사의 복도에서 한국은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생명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쇠사슬에 묶여 퍼레이드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지켜보던 저는 이러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병원에서 나왔어요. 미국 전역에서 의료, 산업은 대부분 한국산 정밀기기에 의존했습니다. 혈액 분석용 소형 바이오칩, MRI, 기계용 미세 부품, 초미세 CT 스캐너 부품 등은 조용히 한국 기업들이 주도해왔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 심지어 트럼프마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지만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시젠, 오스템과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서 유명 인사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없으면 미국 의료 서비스가 흔들렸습니다.
존스홉킨스 메디컬 센터는 내부 메모를 통해 신속 진단 시스템의 60%가 한국 기업에서 공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한국산 바이오칩이 없으면 암 표지자에 대한 일일 혈액 검사가 4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장기 계약이 미국 유통업체보다 유럽의 로슈와 노바티스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월스트리트는 마침내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미국의 에보트 레버러토리스의 주가는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는 한국 공급업체가 중요한 영상 부품을 독일과 스위스로 재배치하면서 3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잃었죠. 조지아주 구금을 서류 작업 문제로 경시했던 CNN은 이제 미국 병원 바이오칩 부족 경고라는 미친 듯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백악관 회의에서 한 의료 고문이 테이블을 강타하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용량의 20%만 전환하면 우리의 의약품 임상시험은 무너지고 맙니다. 또 다른 고문은 셀트리온의 단일 클론 항체 라인이 우리에게 암 치료제를 공급합니다. 항암제가 없으면 환자 파이프라인이 얼어붙죠. 미국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백악관은 트럼프의 몸값 요구가 존엄성을 지렛대로 바꾸고 그 지렛대가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산업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귀를 기울인 거였습니다. 미국 병원들이 당황하는 동안 또 다른 충격이 터져나왔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예상치 못한 지배력, 즉 바다였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해저에서 히토류 원소를 채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에는 첨단 무기와 친환경 기술에 필요한 수조 달러 상당의 코발트, 니켈, 희귀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분야에서마저 한국에 대한 숨겨진 의존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천연 자원은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로봇이 매장되어 있었거든요. 대우조선기계, 현대중공업의 로봇사업부, 한국해양과학연구원은 미국 시제품을 몇 시간 만에 무너뜨리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심해 채굴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이 한국 기계는 해저 6,000m 아래로 기어 내려가 정밀한 팔로 금속을 시추하고 분류할 수 있죠. 이 로봇이 없었다면 미국의 채굴 야망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계약을 전환하자 워싱턴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산되었어요. 에너지부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독립은 한국 기술 없이는 15년을 지연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반발했어요. 그야말로 미국이 이렇게나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 덕분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없는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는 그대로 급락했죠. 해저 장비를 제작하려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로봇 공학을 모방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임원은 우리는 해양 크롤러가 아니라 미사일만을 만들 수 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끔찍한 위기에 따른 트럼프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관세를 원한다면 이대로 계속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예요. 라는 트윗을 올리며 분노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미국 의료 및 심해 계약 철회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6개월 이내에 예상 매출 8,4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은 병원이 부족에 직면하여 정치적 반발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로리다의 고령 환자들은 암 진단을 위해 3배 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캘리포니아의 임상시험은 한국산 바이오칩이 도착하지 못하면서 연구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화이자, 머크와 같은 거대 제약회사들은 한국 생산 능력이 없으면 연구 파이프라인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친 듯이 로비를 시작했죠.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대담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지도자들이 한국 해양 로봇 기업과의 새로운 합작 투자를 서구 독점으로부터의 기술 해방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백신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10년 계약을 체결했죠. 그야말로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의 승리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재무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한국을 처벌해야 했어요. 하지만 대신 미국이 처벌받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일본은 막대한 추가 달러를 송금하고 조롱만 받았습니다. 한국은 거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한국은 워싱턴보다 이사회를 더 잘 읽었어요. 그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관세를 무기로, 굴욕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을 건든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미국 기업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에보트 레버러토리스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한국산 MRI 부품에 대한 접근성을 잃은 후 텍사스의 확장 계획을 취소해야만 했어요. 프리포트 맥모라는 한국산 로봇 없이 심호해 채굴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200억 달러 규모의 상각을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한국산 저항으로 미국 의료 및 자원 대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늦은 밤 대화에서 저는 국방부 애널리스트에게 왜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대체할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암울하게 고개를 젓더군요. 10년간의 연구, 인프라를 슬로건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심해 로봇을 만들 수는 없죠. 한국은 이를 완성하는 데 30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누구도,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던 나머지 이러한 기술을 독자 개발하려는 의지조차 없었죠. 즉, 우리는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이 무기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미래를 쥐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족쇄에 묶여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관세 수용, 공급망, 무기화, 생명줄 재조정이라는 단순한 천재성만큼이나 뛰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의 몸값에 대한 요구를 세계적인 힘의 과시로 전환했죠. 트럼프는 항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너무 정확하고 계산적이어서 숨겨진 모든 의존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굴욕을 당할 때마다 한국은 승리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비웃을 때마다 전 세계는 이제 워싱턴을 비웃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만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대한 의존성 및 한국의 숨겨진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으니 이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동맹국으로서의 존중을 해준다면 한국도 다시 미국의 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반도체, 첨단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을 때 브리핑룸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가장 매파적인 조언자들조차도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 산업이 한국산과 투입물과 탯줄처럼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에 집착한 트럼프는 어쨌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우리는 그 일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자랑하며 그리고 서울은 무릎을 꿇고 기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거의 즉시 나타났어요. 보잉 엔지니어들은 본사에 미친 듯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포스코에 한국산 합금이 없으면 중요한 동체 패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시애틀의 생산 라인은 얼어붙었어요. 한 임원은 우리는 그들의 강철 없이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가벼우며 대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속삭였죠.
결국 보잉은 곧바로 생산 중단을 보고했고 지연된 항공기 주문으로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패닉이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고성능 셀의 70%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서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마진이 산산조각 났어요. 고객에 대한 배송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아무도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외치며 회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테슬라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미국 칩의 자존심인 인텔은 스스로 굴욕을 겪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한국산 반도체는 AI 서버, 메모리 모듈, 고성능 컴퓨팅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출하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텔은 한 분기에 20억 달러의 적자를 월스트리트에 인정했어요. CNBC 앵커는 생방송으로 한숨을 쉬었죠. 우리는 관세가 한국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처벌처럼 보입니다. 한편 일본 방송사들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에 기쁨에 찬 조롱의 목소리를 내더군요. 한 앵커는 서울은 울고 도쿄는 번영한다 라며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일본인 관계자들은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미국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번영합니다. 라고 한 도쿄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그들을 배신했어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안정성 헌사를 송금하여 자체 재무부를 고갈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일본 기업들은 잔인한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복종은 한국을 뛰어넘는 계약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미국은 여전히 한국 정도의 품질을 원했지만 일본은 말 그대로 한국산만큼의 뛰어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 저는 모든 대화의 모순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군들은 즉각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어요. 한 장국은 우리 F-35Z기는 한국산 복합 소재를 사용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레이더 스텔스는 실패합니다. 한 경제 고문은 우리 AI 데이터 센터는 삼성의 HBM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다른 누구도 한국만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그러나 트럼프는 중얼거리며 곧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하더군요. 트럼프는 한국의 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주입된 살아있는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스코의 제철소는 합금 조성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예측 AI 시스템을 가동하여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의 금속을 생산했어요. 삼성의 팹은 AI 기반 수율 최적화를 통합하여 결합률을 지구상의 어떤 경쟁사보다 낮췄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 하나의 셀이 컨베이어를 떠나기 전에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니터링 배터리 라인을 구축했어요. 이러한 제품은 단순한 국보가 아니라 복사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으며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이 미국에서 나온 틈을 유럽은 즉각적으로 주목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서울로 달려가 10년 동안 300억 달러 규모의 독점 철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항공 우주 기업들은 포스코와 에어버스 날개에 사용되는 차세대 합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LG에너지와 35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고 기가급 AI 모니터링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현금 대신 계약, 굴욕 대신 주권이라는 황금 마케팅 캠페인이 된 셈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조용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철수로 인해 6개월 만에 미국 기업들이 시가총액 8,7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라고 보고했어요. JP모건은 투자자들에게 한국산 칩이 없으면 미국 내 AI 성장이 최소 3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죠. 아마존 웹서비스는 삼성 HBM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가 끊긴 후
클라우드 클러스터 확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형 랜드 스토리지에 의존하는 AI 제품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죠. 엔비디아 경영진은 한국 없이는 GPU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AI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번영하면서 일본의 복종은 재앙으로 치달았습니다. 한때 거대 도시였던 도시바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는 거대한 기회가 왔음에도 한국산 반도체에 맞설 수 없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눌려 무너졌습니다. 샤프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미국 계약이 증발하면서 자금 손실을 입었죠. 항공 우주 철강 시장 진출이 절실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철강이 무난히 통과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로 합금을 반복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한 오사카 시위대는 우리는 워싱턴에 5,500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세금만 더 올랐다 라고 외쳤습니다. 도쿄의 지도자들은 충성이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튼 일본산 기술력에 대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박수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혔고 한국은 철강, 칩, 배터리 분야에서 미래를 쓴 셈이었습니다. 웨스트 윙 사무실에서 지켜보던 저는 동료에게 조용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더는 한국이 입을 손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흥망성쇠에는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동료들은 수치를 보며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잉의 중단된 노선, 테슬라의 공급망 붕괴, 인텔의 수십억 손실, 아마존의 동결된 확장 등 모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거든요. 한국의 고개 숙이기 거부는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관세를 지불한 다음 조 단위의 방향 전환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항복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역으로 우월성을 실현한 셈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펼쳐졌습니다. 겸손한 한국을 위한 관세는 오히려 미국의 가장 깊은 의존도를 드러냈다는 거였죠. 순종적인 동맹국인 일본은 인정을 받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도전적인 동맹국인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부유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 만천해 드러났죠. 하지만 역시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정치인들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서서 자국이 현명한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한 장관은 자랑스럽게 선언하더군요. 우리는 워싱턴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일본은 주저없이 5,500억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회의장은 복종 자체가 국가적 업적인 것처럼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거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순종은 가난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민들은 지도자들이 국가의 존엄성을 굴욕만 위해 물물교환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백악관 사무실에 앉은 저는 도쿄에서 쏟아지는 보고서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무부 분석가들은 일본의 막대한 지급으로 인해 예산이 엉망이 되었다고 속삭였어요. 공공부채는 GPD의 30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사카와 나고야 전역의 병원들은 긴급 서비스를 중단하고 재정 부족으로 응급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한 일본 간호사는 HK에 워싱턴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대신 아이들은 병상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충성을 축하하는 반면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 붕괴에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트럼프는 일본의 돈만 흡수할 뿐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산을 도저히 일본산으로 대체할 수 없기도 했죠. 도시바는 글로벌 에너지 그리드에서 경쟁을 시도했지만 한국의 거대 기업인 한국전력과 LS그룹은 중동과 동유럽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도시바가 아닌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전자업계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샤프는 LG와 삼성이
중남미에서 계약을 잠식해 일본 공장이 유휴 상태가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에 돈을 기부했고 시장은 서울에 기부했다 라고 한 샤프 임원은 중얼거렸죠. 그럼에도 도쿄 언론은 여전히 내러티브를 돌리려고 노력하더군요. 한 헤드라인은 복종은 힘이다 라는 문구를 반복하면 수치심이 자부심으로 바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앵커들조차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에서는 대조가 더 뚜렷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피를 흘리는 동안 한국은 번영했습니다. 조공의 부담에서 벗어난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포기했던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했어요. 삼성물산은 리야드에 3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도시바가 한때 탐내던 스마트시티 그리드를 구축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일본 기업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계약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서 독점 에너지 저장 계약을 체결하며 파나소닉의 노력을 능가했어요. 세계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저항에 보답했고 일본은 부채로 충성심을 보였다가 막대한 손해만 입었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 무역 고문은 제게 속삭이더군요. 이상하네요. 일본은 누구보다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모두보다 적은 돈을 벌었어요. 저는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복종과 힘을 혼동합니다. 반면에 서울은 힘이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건든 국가는 바로 그런 국가였죠. 그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18개월 만에 한국의 수출 수익은 4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사상 최고치인 9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은 2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잃어버린 30년이 40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일본의 굴욕은 이사회를 넘어 확산되었거든요. 일반 일본 시민들은 지도자들의 복종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소비세는 17%로 상승하여 가계 지출을 압박했죠. 대학들은 연구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우수한 학생들을 해외로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농촌 지역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농촌 지역의 기차에 대한 대부분의 노선을 폐쇄했거든요. 농부들은 보조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삿포로의 한 상점 주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에 돈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쌀조차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쿄가 충성이라고 부르는 정책은 점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처럼 보였어요. 사실 미국조차도 불균형을 발견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사적으로 일본 산업이 방위 사업의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한 장군은 제게 일본이 한국이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제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들 회사의 기술력은 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서울을 도쿄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국 사이의 기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만 있죠.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숫자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4천억 달러가 넘는 계약,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새로운 동맹, GDP 성장률 20% 증가 전망 등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복종은 일본 내부가 미국으로 전부 송금되고 공공부채가 폭발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천문학적 손실만 안겨주었습니다. 도쿄는 고개를 숙였지만 세계는 그들을 외면했어요. 반면에 서울은 더 높이 서 있었고 세계는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양국의 대조는 영구화로 굳어졌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에서 일본 기업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인프라는 세계 표준이 되었고 일본의 낡은 시스템은 먼지를 모았죠. 한국의 철강, 칩, 배터리는 더 이상 일본이 진출할 수 없는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체결된 모든 계약은 일본의 돈은 굴욕만 샀고 한국의 도전은 미래를 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본의 괴멸적인 피해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거의 임상적으로 조용히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충격파는 워싱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미국에 주재하는 모든 한국인 엔지니어가 귀국 항공편에 탑승했고 삼성, 현대, SK, LG, 한화 등 모든 한국 기업 공장들이 철수 및 미국으로의 투자를 전부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거든요. 이 소식은 미국인들에게는 마치 대륙 전체가 정전이 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파트너십의 기운으로 흥얼거리던 것은 버려진 조립 라인, 조용한 실험실, 미완성 고층 빌딩의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침 브리핑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복귀시켰어요. 모든 마지막 엔지니어, 모든 마지막 프로젝트 말이에요. 한국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미국에서 대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결과요, 모두가 예상했듯 정말 괴멸적인 피해가 닥쳐왔습니다. 한때 미국 신산업 부흥의 왕관 보석으로 칭송받던 조지아주의 공장이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54억 달러 규모의 현대 전기차 공장은 문을 잠갔습니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수천 명의 근로자가 빈 주차장에 서서 시위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일자리를 약속했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일자리를 파괴했을 뿐이죠. 오하이오주에서는 SK의 배터리 기가 팩토리가 문을 닫으면서 2,800개의 직접 일자리와 10,000개의 공급망이 사라졌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삼성의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밤새 수십억 달러의 방위 및 기술 계약이 동결되었죠. 수치가 폭격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주 만에 미국은 한국 기업과 관련된 12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급업체, 트럭 운전사, 계약업체, 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미노 효과를 느끼면서 간접 일자리 감소가 30만 개를 넘어섰죠. CNBC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국지적인 대공황에 비유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생방송으로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 붕괴입니다. 라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괴멸적인 손해는 따로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제적 피해의 범주를 넘어섰거든요. 캘리포니아의 병원들은 한국산 진단 칩 부족으로 인해 암 검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탠포드의 한 의사는 한국산 바이오 센서가 없으면 낡은 장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환자들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특수합금, 회로, 유도 모듈의 출하가 중단되자 방산업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한 엔지니어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미사일 생산은 물속에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산 칩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한 장군이 테이블을 두드리더군요.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의 70%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고 맙니다. 또 다른 장군은 동맹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유일한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지력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침묵이 이어졌고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저는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스스로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속삭일 뿐이었죠.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따로 있었어요. 미국 도시가 어두워지면서 서울은 새로운 번영의 빛을 발했거든요. 미국의 얽힘에서 벗어난 한국 기업들은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로 투자를 재배치했습니다. 계약은 금의 강처럼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삼성은 EU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허브를 발표했어요. 리야드에서는 현대헤비가 15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인프라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LG화학이 8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에너지 연구단지를 개장했죠. 한국 관계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미국에 지불하지 않은 모든 달러가 해외에서 10배가 되었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간접적인 혜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때 주저했던 외국 자본이 몇 달 만에 거의 1,50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는 등
외국 자본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서울로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이 성장과 함께 폭발하며 불안정한 미국을 피해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였습니다. 한 독일 투자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서울을 신뢰합니다. 미국은 규율을 잃었지만 한국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반면 미국을 탈출한 한국이 잘 나갈수록 미국 전역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은 한국산 배터리와 철강을 빼앗긴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포드는 한 분기 동안 18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죠. 실리콘밸리에서 애플은 삼성과 SK가 칩 공급을 철수한 후 220억 달러의 생산 지연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서버가 부품 부족으로 마비되었다라고 인정하며 AI 확장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당연히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한때 그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은 한 달 만에 54%에서 23%로 떨어졌습니다. 헤드라인에는 한국은 떠난다, 미국은 피를 흘린다 라는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풍자가들은 그는 실제로 미국을 일하게 하는 유일한 사람들을 쫓아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다 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롱했습니다. 웃음은 씁쓸했고 분노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있을 사건에 비한다면 미국의 지금까지의 손해는 그저 약과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소식은 베를린의 도시 계획가들이 미래의 선명함으로 반짝이는 청사진을 들고 기자들 앞에 서 있던 유럽에서 먼저 전해졌습니다. 한 독일 관리는 이것은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 이식된 서울의 비전입니다. 라고 선언하더군요. 그의 뒤에는 교통망, 수도 시스템, 비상대응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이 교향곡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이를 교통, 전력, 수도, 치안, 폐기물 처리 등 한국 기업들이 설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AI 기반 생태계인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표준으로 선택했어요. 워싱턴에서 방송을 보던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출하곤 했어. 그런데 이제 서울은 도시를 수출하는군. 비서는 긴장한 듯 중얼거렸죠.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국보다 그들의 수출을 더 선호합니다. 계약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SK텔레콤과 8,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의 주요 도시의 도시 인프라를 재설계했습니다. 중동의 군주국들은 더욱 큰 포부를 가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리야드는 한국의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에너지 그리드와 자동화된 공공, 안전 시스템을 자랑하는 사막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1조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어요. 결코 뒤처지지 않는 두바이는 파도 동력 에너지 시스템과 자동화된 운송포드로 해안을 떠다니는 한국건설 오션시티에 9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가 한국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누구도 한국처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벡텔과 제이콥스 같은 미국 인프라 기업들은 낡은 방법과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수년 늦어지고 예산이 수십억 달러나 초과되었죠. 유럽의 건설업체들은 전력, 수도, 교통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굴욕적인 조공의 상처를 여전히 앓고 있던 일본은 1990년대 유물처럼 보이는 청사진을 제시할 뿐이었죠. 반면 한국은 기능적인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송도, 판교 테크노밸리, 세종의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교통 시스템, 꿈이 아니라 이미 한국 땅에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비교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AI 감시망 덕분에 교통 혼잡을 37%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42% 줄이며 범죄율을 18% 낮췄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모델은 한국에 근접하지도 않았어요. 이 차이가 서울의 도시는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지만
미국의 도시는 고장난 하드웨어처럼 작동하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한국이 빠져나간 미국 도시들이 자체 위기에 직면하면서 굴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뉴욕은 전력망 현대화에 실패한 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전 사태를 견뎌냈습니다. 물 부족으로 피닉스가 마비되었어요. 시카고의 범죄율은 낡은 치안 시스템이 압박에 무너지면서 치솟았습니다. CNN은 절망적인 헤드라인을 반경했습니다. 왜 미국 도시는 서울처럼 기능할 수 없을까? 한 앵커는 생방송으로 관세가 한국을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미국 근로자들을 처벌했습니다. 라고 신음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비틀거리는 동안 한국의 두 번째 보물인 녹색 에너지는 바다를 가로질러 빛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정치인들이 청정 연료로 전 산업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50억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인 한국산 수소 인프라의 도입을 축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람코가 현대중공업, 두산과 수소 허브 및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7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호주는 5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우리의 미래는 한국 터빈에서 달려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에너지 절망에 빠졌습니다. 관세로 인해 한국의 터빈 수출이 중단되어 미국 전력회사들은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때 거물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풍력 기술이 한국보다 10년 뒤처져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엑손모빌은 수소로 전환하려 했지만 확장할 전문 지식이 부족했죠. 한 번은 정전 사태가 캘리포니아를 휩쓸었습니다. 텍사스는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전력망 고장을 겪었죠.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은 텔레비전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말다툼을 벌일 뿐이었고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휴스턴의 한 실망한 시장은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들의 터빈을 구걸합니다. 라고 쏘아붙였죠. 이 수치는 잔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출은 전년 대비 61% 급증하여 4천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중단되어 1,200억 달러의 투자가 취소되었죠.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단 1년 만에 8%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디언은 미국은 석탄을 지불합니다. 세계는 서울을 지불합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유럽과 중동에서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독일 신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인프라에서의 새로운 다빈치라고 불렀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은 호화로운 연회에서 서울을 건배했어요. 호주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 그리드는 한국의 것이며 우리는 감사만을 전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7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스마트 그리드와 수소 공장을 대륙 전역에 배치하는 단체 계약을 체결하며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조가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실패한 인프라 기업에서 제조업 해고가 확산되면서 노숙자 쉼터가 가득 찼습니다. 석탄에 의존하는 주에서는 에너지 요금이 2배로 증가했어요. 무너지는 도심에서 폭력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암울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지불하고 한국은 수조 달러를 징수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해야 미국이 자신들을 깔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전곡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한국은 미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세였지만 더 깊은 대답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칩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산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칩을 철수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이 수년 동안 숨겨왔던 의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논리적이었죠. 트럼프는 수천억 달러의 조공을 요구하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그들의 기여를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왜 자국의 굴욕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대신 그들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유럽, 중동, 아세안 파트너들에게 흐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숨 막히게 놀라웠죠. 삼성은 유럽 연합과 1,0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용 차세대 낸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싱가포르, 인도와 700억 달러 규모의 AI, 슈퍼컴퓨터용 D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미국의 유일한 라이벌인 마이크론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수익률이 폭락했습니다. 불량률이 치솟았죠. 구글 내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초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테라바이트의 한국산 드램을 소비했던 AI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중단되었어요. 좌절한 한 연구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델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없이는 더 이상 대규모 AI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삼성랜드가 없었다면 메타버스를 구축하려던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되어 주주들에게 9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한 씁쓸한 직원은 온라인에서 한국이 저커버그의 꿈을 막았을 뿐이라고 농담하더군요. 한편 한국의 천재적인 전략은 꽃을 피웠습니다. 미국을 포기함으로써 그들은 존엄성과 천문학적인 이익을 모두 얻었죠. 한국의 칩 수출이 우리어 우호적인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분석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매출이 1년 만에 58% 증가하여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원화는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달러에서 벗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한국 칩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막대한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AI 연구에 막대한 돈을 재투자하여 경쟁사가 접근할 수 없는 더 빠른 메모리 아키텍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함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도대체 왜 전 세계를 통틀어도 아무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의문은 얼마 안가 풀리게 되었죠. 한국 팹은 공장 그 이상이었고 생태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삼성의 극자회선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수십 년간의 비밀 레시피로 조정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D램 모듈 열 관리는 10년의 시행착오 없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경쟁사도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특허로 운영되었죠. TSMC의 로직칩으로 존경받는 대만조차도 한국의 메모리 통합에 대한 숙련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단순한 벤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글로벌 데이터의 신경계였죠. 일본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워싱턴의 깊은 고개를 숙인 도쿄는 공백을 채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는 낸드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지만 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런 낸드를 사줄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죠. 소니는 AI 계약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유럽 기업들은 삼성의 통합 생태계를 선호하며 비웃었습니다. 파나소닉 또한 당찬 포부를 내세우며 D램에 진입했지만 칩 테스트에서 과열되어 데이터 센터로부터 굴욕적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기술력의 대굴욕이었죠. 반면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볼수록 이들의 간접적인 혜택은 배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벗어난 한국은 글로벌 칩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금융에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와 취리히의 은행들은 한국 통화 스와프를 청산해달라고 애원하며 서울에 새로운 금융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테크와 로봇공학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메모리 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군대조차도 이제 AI 방어 시스템이 전적으로 한국의 D램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쯤 되자 실리콘밸리 경영진은 트럼프에게 서울의 출하량을 복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절박한 편지를 비밀리에 유포했습니다. 이 편지는 전 세계로 유출되었고 첫 문장은 악명을 떨쳤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실리콘밸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코미디언들은 백악관을 조롱했어요. 한 코미디언은 심야TV에서 트럼프는 조공을 원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국에 대한 공짜 광고를 했습니다. 세계의 뇌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얕봤다가 오히려 미국 경제가 괴멸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다른 길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오더군요. 회의실 벽에는 위성 이미지와 기밀 보고서를 투사하는 보안 모니터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까운 고위 관리들은 애써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소외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보가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까지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거였죠.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올리겠다며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라도 분담금 10배를 지불할 수 없다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방 중앙에는 국가안보조정관 다니엘 워커가 앉아 주에 깊게 듣고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트럼프의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정책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왔거든요. 다니엘은 트럼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늘 주장해 왔고 이내 그는 벌떡 일어나 트럼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한국이 종속국이자 소규모 국가라는 가정의 이 논의에 접근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도가 화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한반도에서 서해, 동중국해, 러시아 극동, 일부를 덮고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동심원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것이 한국의 감시 범위입니다. 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우리는 2000km 이내의 모든 항공기, 미사일, 해군 배치를 추적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시야는 즉각적으로 차단되고 말죠. 테이블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트럼프 보좌관은 팔짱을 낀 채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강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클릭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로그를 가로채는 슬라이드도 등장했어요. 위성은 결함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될 수 있고 날씨가 간섭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지상 기반의 인공지능 조정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기도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의 94%를 포착했습니다. 놀란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럼프 보좌관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도 빨리 북한의 이상 행동을 포착했다는 것인가요?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한국의 초기 경고 후 평균 9시간의 응답 지연을 기록했습니다. 실시간 피드가 없었다면 워싱턴은 거대한 정보 사각지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시야는 미국이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까? 한 관계자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9시간, 그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진 것과 다름없는 지연 시간이야.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또 다른 슬라이드가 깜빡했습니다. 물류 흐름도였어요. 이제 공급망에 관해서 말해보죠. 인도 태평양 연료 및 탄약 수송대의 70%가 한국이 확보한 시설을 통과합니다. 대구, 부산, 평택은 한국의 자산이 아니라 하와이 동쪽의 모든 미국 항공모함 그룹의 생명줄입니다. 한국을 제거하면 우리는 괌이나 알래스카를 통해 경로를 변경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출격당 6에서 8시간이 추가되어 공군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테이블 주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보좌관은 미친 듯이 낙서를 했어요. 다른 보좌관은 중얼거렸죠. 6시간, 주유 횟수가 2배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은 중국에 의해 곧바로 빼앗겨 버릴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기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인지 더욱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할 뿐이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태평양 전역이 무너집니다. 약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죠.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줘야 하는 수준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 악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다시 클릭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통해 중국 해군의 훈련이 공개되었어요. 반도 주변의 한국 정보 노드는 분쟁 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PLA 해군 기동의 83%를 가로챘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오직 한국의 통합 시스템만이 이러한 예지력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어떻게 중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생각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안은 만들고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배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은 정말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미소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한 고문은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어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이 이 돈을 받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척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사이버 보안 인터셉트라는 파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작년에만 한국의 사이버 부대가 미국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한 1억 7,400만 건의 적대적 수사를 무력화했습니다. 90%는 중국과 북한에서 발생했어요. 한국의 AI 기반 방화벽은 태평양 사령부의 물류 데이터를 보호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미국의 국방 계획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백악관 자체는 한국의 대응 조치로 인해 세 차례의 직접적인 침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관료들은 시선을 주고받았죠. 이것은 의존 수준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어요. 다니엘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치, 계약, 현실 등 충격적인 슬라이드는 계속되었습니다. 태평양 무역로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연간 약 2,4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해군 순찰대가 확보한 컨테이너선은 남중국해를 무사히 통과하여 애플, 아마존, 보잉은 중요한 부품을 제때 받을 수 있었죠. 다니엘은 내일 당장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명령한다면 물류 비용이 65% 급증하고 월스트리트는 몇 주 안에 1조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좌관들은 눈에 띄게 흔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협상 자세는 언제나 한국을 졸로 여겼습니다. 대신 증거에 따르면 한국이 주인공으로 표시되었죠. 한 고문은 이 숫자가 언론에 전달되면 내러티브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트럼프의 지렛대는 사라집니다. 라고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다니엘은 마침내 전보다 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거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평범한 고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는 조용하고 파괴적인 대사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태평양은 어두워집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적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진격하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한국이 빚진 것처럼 말하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보세요. 태평양이 여전히 미국의 지휘 아래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덕분입니다. 반박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류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권력자들의 불안한 이동만이 그들의 환상을 벗길 뿐이었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자라고 선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그들은 누가 진정으로 방패를 쥐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저는 침묵을 깨고 아이러니를 비웃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생존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협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노트북을 닫았죠. 그의 마지막 말은 차분하고 냉정하며 절대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한국은 태평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패 그 자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창백한 얼굴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방을 떠났습니다. 옛 질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주인과 부모의 관계는 무너졌어요. 처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배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주한미군 분담금 10배 인상 발표를 꺼내서 이젠 정말로 궁지에 몰려버린 트럼프는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듯 일본을 포함한 국제회의를 주선했어요. 아무래도 그는 일본을 이용해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모양이었죠. 여러분, 한 고위 보좌관은 서울은 조만간 굴복할 것입니다. 판돈만 올리면 됩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좌관은 몸을 뒤로 젖히며 오만하게 말했죠. 미국 전투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고철을 제트기에 용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절한 관찰자로 초대된 한 일본 대표는 조롱에 기름을 부었어요. 도쿄에서는 KF-21이 단순한 플라스틱 장난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전쟁용이 아니라 전시용 모델입니다. 웃음이 커지자 트럼프의 사주를 받은 미 국방부 관계자가 합류했습니다. 복사본입니다. 한국의 탱크, 미사일 등 전부 이류 모방품이죠. 미국이 원조입니다. 원천이죠. 농담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지만 더 깊은 무지를 가렸습니다. 그러자 프로젝터가 켜지고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오만함을 가르는 극명한 수치가 드러났어요. 태평양 물류의 70%는 한국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일본도 필리핀도 호주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죠. 브리핑이 시작되자 방은 조용해졌고 복잡한 보급 선망이 표시되었습니다. 부산항부터 평택 공군기지까지 오산의 레이더 커버리지부터 한국이 통제하는 해저 케이블까지 미국 태평양 방어의 모든 동맥이 한반도를 직접 관통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연료 출하량이 60% 감소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서문 3주 동안 중요한 감시의 사료를 잃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제7함대는 눈이 멀게 되죠.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는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무기는 여전히 복제품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죠. 화면에 표시된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국가,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명했어요. 유럽 국방부와 중동 바이어들의 로고가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은 독립적입니다. 라고 브리핑은 설명했습니다. 아이타알 제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즉, 한국 방산 수출은 미국의 거부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복제했다면 한국은 ITAA에 의거하여 그들의 무기를 수출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무기가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될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한국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이며 한국이 계약을 따낼 때마다 우리는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브리핑은 지난 분기에 미군 탱크가 사연패를 당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의 K2 블랙 팬서에 의해 완전히 패배를 거두며 나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독일 러파드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그림자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측근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자, 그들은 우리 장비를 개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미국 디자인을 수정해서 무기를 만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국방정보 분석가의 목소리가 방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미끄러뜨렸어요.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정시성뿐만 아니라 예산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율된 AI 패턴으로 군집할 수 있는 스텔스 드론, 레이더를 흡수하는 복합제, F-35 코팅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자동 보급과 화재 보정 기능이 있는 K9 자주포. 실제로 폴란드는 1000대 이상의 장비를 구입했죠. 노르웨이는 전적으로 한국산 패키지로 전환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도
지난달 한국과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침묵은 이제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 관찰자는 마침내 그럼 왜 일본 언론은 여전히 한국을 모방국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속삭였어요. 이에 분석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현실을 부정하고 웃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그의 문구는 칼날처럼 따끔거렸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보좌관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서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브리핑은 계속되어 이제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지정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태평양 방어에 다칩니다. 한국에 항구가 없으면 함대는 기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사이버 방화벽이 없으면 북한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90%가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의 위성이 없으면 우리는 12시간 만에 동태평양을 잃게 될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졸처럼 대합니다. 일본 대표는 절망적으로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도쿄는 이미 미국에 5,5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봐야 해요. 그러나 분석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 일본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일본은 이제 기술력 부문에서 한국과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서울이 꺼지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어조는 무자비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제 아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많은 비용으로 미국 영토를 지켜야 하거든요. 아시아 태평양의 주도권은 당연히 중국에 빼앗기고 말이에요. 그로 인한 손해는 수치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정말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한국은 이제 자국의 영토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킬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의 첫 번째 보고서는 바르샤바에서 도착했습니다. 폴란드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과 또 다른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K2 블랙 팬서 탱크, K9 썬더 호이터, AF-50 전투기는 모두 훈련, 유지보수 및 예비 부품으로 번들로 제공되었습니다. 총 가치는 150억 달러에 달했죠. 보고서의 한 줄은 수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한국 패키지 비용은 동급 미국 시스템보다 40% 저렴합니다. 배송 시간은 18개월 빠릅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그 뒤를 따랐어요. 노르웨이 국방부는 노후화된 자주포를 아메리칸 팔라딘이 아닌 한국산 K9 부대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장군은 현지 언론에 미국 시스템은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고 너무 구식입니다. 한국인은 가치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인용문은 브리핑 슬라이드에 등장했습니다. 웃음은 이제 사라졌어요. 하지만 트럼프 측근들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단점을 찾겠다는 듯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죠. 하지만 한국과의 계약 조건에는 항상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은 거기서 마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분석가는 암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계약에는 예측 유지보수 AI가 포함됩니다. 탱크와 포병에 설치된 센서는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결함을 감지하죠. 즉, 다운타임이 35% 감소합니다. 비용이 수십억 달러 절감됩니다. 미국 계약업체는 한국과 경쟁할 수 없어요. 또 다른 트럼프 관계자는 긴장한 듯 훈련은 어떨까요? 우리는 전쟁 대학을 운영합니다. 우리와 계약한 국가의 전문적인 가르침을 전수해 주죠. 라고 물었습니다. 분석가는 서울의 새로운 국제훈련 센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교들이 한국인 강사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뮬레이터에서 나토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BR 기반, AI 기반 전장 시나리오.
우리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는 폴더를 닫았습니다. 신사 여러분,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일본 대표는 낡은 위계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위신은 여전히 가격표를 능가합니다. 조용히 앉은 분석가는 그를 비웃을 뿐이었죠. 명성은 포탄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명성은 엔진을 수리하지도 않죠. 명성은 군인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잘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했죠. 미국 에이브럼스 탱크가 멈추면 누가 수리하나요? 팔라딘이 오작동하면 누가 부품을 공급하나요? 계약이 지연되면 누가 고통을 겪나요? 전 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변명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완수하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으로 침묵이 깨졌습니다. 한 미국 관리가 속삭였어요. 결국 우리는 소외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석가가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장을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더 이상 가장 비싼 장난감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은 가장 많은 동맹국을 무장하고 그들을 지탱하며 훈련시키는 국가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동, 아시아가 한국 시스템을 위해 줄을 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즉, 한국은 이들의 엄청난 방산 기술력과 이에 대한 수출을 통해 애초에 미국 없이도 자신들의 국가를 지킬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추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주한미군 협박은 한국에 통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이러한 트럼프의 알맹이 없는 공허한 외침을 진작에 간파하고 한국 지지를 선언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 서서히 세계의 중심축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